안녕하세요. 연년생 줄줄이 사탕으로 낳은 자식들을 홀로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경북 칠곡에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땀 흘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었죠. 산과 들판이 놀이터였던 곳에서 매일같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그 탓에 얼굴이 항상 까맣게 타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순박한 시골 처녀, 아니면 시골 촌년, 딱 그게 저였습니다. 중학생 정도가 되자 농사일을 간간히 거들었고 방학 되면 엄마와 함께 새참을 준비해 나갔죠. 새참 드세요. 새참 드시고 하세요. 아이고, 우리 연옥이가 다 컸네 그냥. 자자, 새참 먼저 들자고. 바닥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김치를 쭉 찢어 밥을 드시던 어른들. 막걸리를 반주 삼아 든든히 한 끼를 먹고 나면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유행가를 선창하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런 모습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때 계단식 벼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되면 물결치는 황금 들판에 넋을 잃을 때가 많았어요. 여름 내내 뜨거운 햇빛과 바람, 태풍을 이겨내고 결실의 가을 문턱. 풍요로운 들판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유년 시절도 지나고 20살이 되자 친구들 중 몇몇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너 서울로 안 가고 여기 계속 살 거야? 서울이 뭐가 좋다고 서울 하는지 모르겠어요. 웬 공기도 나쁘다는데. 갑갑하게 숨 쉬는 거 딱 질색이에요. 네 허구한 날 들판에 뛰댕기는 거 고라니 마냥 놀 때부터 나는 알아봤다. 아이고, 연욱이 아버지, 다른 집 애들이야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 척척 붙어서 서울 올라가는 거지. 우리 딸 공부에 영 취미 없는 거 몰랐대요. 할 게 있어야 서울을 가는 거지. 그냥 여기서 농사일이나 돕다가 시집이나 가는 게 제일로 현실적인 거지. 안 그러냐, 연호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 동기부여. 딱히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그런 거지. 다 스스로 느끼는 게 있고 때가 되면 할 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품에서 빌어먹고 살 거냐? 농사일 돕는 것도 좋다면 읍내라도 가서 소일거리라도 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이고, 진짜 엄마 아빠는 힘도 좋으셔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나한테 잔소리할 힘까지 남아있어서. 지집에 저거, 딱 성격만 보면 그냥 사내 자식인데 어디 저게 기집애로 태어나서 저렇게 드세고 괄괄할까? 저런 걸 누가 데려간다고? 아니, 왜 또 그렇게 막말을 한대요. 성격이 괄괄하고 동남아 사람같이 까맣기는 해도 마음씨 하나는 착하잖아요. 얼굴도 반반하고. 좀 까매서 그렇지 얼굴은 반반하다니까. 나 닮아서. 안 그래요? 아이고, 자기 입으로 자기 잘났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마누라 엄청 뻔뻔해졌네. 나이 들수록 얼굴 두꺼워진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딱 맞아. 엄마, 당신이야말로 듣는 사람 서운하게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한대요? 젊었을 때 세상 천지 나 같은 미인은 본 적이 없다며 제발 결혼해달라고 쫓아다니긴 누군데. 그게 20년도 전의 일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길게 하고 있어? 내가 농사 짓는 당신이랑 결혼 안 하고, 어? 그 당시 서울로 간다는 총각이랑 결혼했으면 내 얼굴은 아직도 하얗고 반반했을 건데? 아이고, 안 늦었고 안 붙잡을 테니 지금이라도 서울로 간 총각한테 가보지 그래. 그 사람도 아직까지 당신이 곱고 예쁘다고 말하는지 보자고, 응? 티격태격할 때가 많았지만 그냥 농담 애교 정도였고 엄마 아빠는 사이가 무척 좋으셨어요. 20살이 넘었지만 딱히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앞으로 시간은 많고 언젠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저는 괜찮았는데 주변에서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남 인생에 참 관심들도 많지. 그도 그럴게. 이 깡촌에서 어느 집 누구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붙었다는 걸로도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일 정도였으니 자연스레 비교가 되는 거였죠. 엄마 아빠 곁에서 음식만 축낸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 그때부터는 더욱 바지런히 움직이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23살이 되었을 때 웬 외지에서 온 젊은 총각 하나가 아버지 농사일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참 가져다 줄 때 슬쩍슬쩍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우직하게 밥만 먹고 저한테는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솔직히 인정하면 그 사람이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단단한 근육질 몸에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 저처럼 까맣게 탔지만 건강해 보이는 구릿빛 피부.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어찌나 일도 잘하던지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연호가 뭐하냐? 아직도 바닥에 궁둥이 붙이고 앉아있고. 새참 나를 시간 다 됐는데 이 거울 앞에서 뭐하는데? 엄마는 왜 화장품 같은 것도 하나 없어? 다 부서져가지고 가루밖에 없네. 읍내 나가서 화장품이나 몇 개 사와야겠어. 아니, 들판 나가는데 뭔 생전 하지도 않던 화장을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화장은 할 줄 알고? 니 그 까만 얼굴에 색조 화장해도 뭐 보이지도 않겠다. 선크림이나 열심히 발라라. 더 까매지기 싫으면. 아주 말 나온 김에 이쪽으로 와봐라. 엄마가 발라줄게. 이게 뭐야?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무슨 연고도 아니고. 아유 됐다. 이제 가자. 피부에 자연스레 착 흡수가 되는 선크림이 아니라 허옇게 말라붙은 선크림을 잔뜩 바르고 들판으로 나갔죠.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열심히 문지르고 있던 그때 그 총각이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저 주전자 좀. 네? 별말도 안 했는데 화들짝 놀라서 들고 있던 막걸리 주전자를 그냥 떨어뜨렸지 뭐예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이걸로 닦으세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데 워낙에 까만 얼굴이라 티가 안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외모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난생 처음으로 읍내에 가서 화장품을 사와가지고 새참 가져다 주기 2시간 전부터 거울 앞에 앉아서 정성껏 얼굴을 가꿨습니다. 외지에서 온 그 총각이 얼마나 여기 머물지를 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해 가을 추수를 다하고 마을 이장님 댁에서 잔치가 열렸거든요. 아껴두었던 꼬무니 치마를 입고 갔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고 아빠가 그 총각한테도 오라고 한 걸 들었거든요. 연호가 너 무슨 안 마시던 술을 그렇게 사발로 마시냐?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긴 너희 지지배야 작정 마셔. 그러다 여기서 뻗으면 어쩌려 그래. 어릴 때야 너 업고 다녔지? 이제 다 큰 처녀를 어떻게 업고 가냐? 아빠 허리도 아파 이거사. 멀찍이 앉아 저한테 눈길조차 안 주는 총각 때문에 속이 타서 계속 막걸리를 그냥 들이켰던 것 같아요. 얼큰한 기운이 올라오고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이장님 댁 뒷마당에 나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불쑥 나타난 겁니다. 연옥 씨, 괜찮아요? 비틀거리면서 가길래 걱정이 돼서. 상훈 씨, 어떻게 그렇게 야속해요? 네? 뭐가요? 새참 가져다 줄 때마다 화장 곱게 하고 상훈 씨랑 대화라도 나눌까 매일매일 그랬는데 어쩜 눈길 한 번 안 주고 사람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있대요? 아니지, 갑자기 왜 울어요? 몰라요, 몰라. 그래요.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한 해 농사도 끝났으니 바람처럼 훌쩍 떠나버릴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요? 신경 끄세요. 연옥 씨,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 상훈 씨 좋아해요. 제가 김연옥이가 상훈 씨를 많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최악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울렁울렁거리던 속이 뒤집어져서 먹은 걸 싹 다 개어내고 말았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 총각은 놀라지도 않고 차분하게 제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러더니 한달음에 달려가 물을 떠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다 쏟고 나니까 개운하죠? 물 마셔요, 물. 나 몰라, 진짜. 나중에 물어보니 그때 제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총각도 저에게 진작 마음이 있었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그때그때 품삯받는 일을 하던 터라 마음을 표현할 용기를 못 냈었다고요. 술기운에 힘입어 어쩌다 고백을 해버렸고 우리는 조심스레 연애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래도 정식으로 만난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 상훈 씨가 좋을 대로 해요. 반년 정도를 몰래 만났는데 작은 동네에서 들키지 않고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엄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 사람과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티를 팍팍 내는데 그걸 몰랐으려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았겠다. 청춘 좋다는 게 뭔가. 아휴, 인연이라면 그렇게 만나다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는 거겠지. 우리 연옥이 한평생 이 시골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엇나가지 않게 마음 착한 애로 키웠네. 철없는 구석이긴 해도 심성은 고운 애니까 잘 부탁하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교제를 했고 1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남편은 이제 정착을 해서 계속 아빠랑 같이 농사일을 했죠. 금슬이 참 좋았던 우리 부부.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첫 애가 생겼고 그 뒤로 연년생 줄줄이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딸, 아들, 딸. 첫 애가 돌지나 이제 좀 밤에 잠도 자고 살만하겠다 할 때 둘째가 태어났고 둘째 돌지나 셋째가 태어났어요. 셋째가 3살이 되었을 때 요란한 태풍이 휩쓸고 가서 그의 농사를 다 망쳤어요. 원래부터도 힘들어져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애셋을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우리 애들 데리고 도시로 가는 게 어때? 물가야 더 비싸더라도 일자리도 많고 애들 나중에 공부 생각하면 그게 낫지 않겠어? 우리야 많이 못 배웠다지만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도록 뒷바라지 해야지. 도시라면 어딜 말하는 거예요? 서울 생각한 건데 수도권도 괜찮고. 당신이 알뜰한 덕분에 우리 몇 년간 돈도 좀 모았고 애들 셋이니 지원받고 하면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농사일하기 전에는 전기기술도 좀 배웠거든.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의지가 확고했고 저도 계속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애들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아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 남편과 함께 애 셋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크진 않지만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었어요. 남편은 전기기술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벌이가 넉넉하진 않았지만 워낙에 아껴 썼기에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애들은 점점 자라고 돈이 필요할 테니 저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우리 막내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는 당신이 돌보는 게 낫지 않겠어? 야간 근무도 하면 수당도 더 받을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1년만 더 지나면 막내 어린이집 보내고 당신도 슬슬 일하면 좋을 것 같아.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알겠어요. 내가 이거저거 알아봤는데 간병인 자격증을 딸까봐. 어르신들 돌보는 일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좋네. 공부 필요한 거 있음 얼마든지 말해. 시골에서 자라 어르신들을 보는 게 익숙했던 저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르신들 돌보고 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간병인 자격증을 땄고 막내 어린이집 갈 시기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일을 많이 하지는 못했고 하루에 3-4시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애들 먹을 거랑 입는 거랑 살림에 보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살이에 적응해 나가고 있던 때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2년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아버지 돌아가신 후 엄마에게 서울에 올라와 같이 살 것을 권유했으나 엄마는 평생을 지낸 고향에 남겠다고 하셨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진 이후 소일거리로 간간히 생활을 유지하시다 가셨기에 집을 처분한 거 외에 남는 게 없었어요. 당신 요즘 야근도 많고 너무 고생한다. 내가 일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겠어. 우리 막둥이 이제 6살이니까 나도 어린이집 보낸 후에 낮 시간에 일을 더 하려고. 서울 가자는 내 말에 군말 없이 따라와준 당신인데 내가 부족해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더 아끼면서 힘내보자.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 생각하며 열심히 버텼어요. 전 간병인으로 병원에 가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을 조금 늘렸죠. 제가 간병을 맡게 된 분들은 거의 노인분들이었어요. 수술 후 입원 중에 단기간 간병인을 많이 썼거든요. 간병인 비용도 많이 들었기에 대부분 짧은 기간 간병인을 두었죠. 그 일을 하며 참 많은 노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병일 하기엔 제 아가씨가 너무 젊은 나이인 거 아니요? 우리 며느리보다도 한참 어려 보이는데. 아유, 할아버님. 이래 보여도 제가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이요? 어따. 요즘 같은 세상에 참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구먼. 나이 30은 넘었고? 그럼요. 30은 훨씬 넘었죠. 일찍 결혼해서 연년생으로 셋이나 낳았어요. 부부 금슬이 좋은 모양이요. 젊은 게 좋지. 나도 젊은 때는 여기저기 씨 뿌리고 다녀서 자식이 많어.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늙어갈수록 그냥 자식 많은 게 최고요. 자식 많은 집에서 바람 잘 날 없이 다투기도 한다던데. 우리 애들은 애엄마가 달라도 지들끼리 잘들 지내. 서로 왕래하면서. 응?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 그게 다 이 나의 위엄. 나를 기둥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니께로 가능한 일이지. 본처에 후처를 두고 또 이밭저밭 돌아다니며 자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할아버지부터 수술 끝났는데 얼굴도 안 비추고 간병인만 고용해서 서럽다는 할머니까지 참 다양한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죠. 거동 불편하신 분들 대소변 처리도 도와야 했고 식사 보조부터 산책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틈이 없이 바빴어요. 그러던 중 한 할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꽤 드셨는데도 얼굴이 곱고 단아한 기운을 풍기는 할머니셨어요. 간병을 하러 갔는데 자식들의 손자들까지 와 있더라고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괜찮아요. 아이고 얘들아, 여기가 무슨 VIP 병실도 아닌데 너희들 단체로 와서 이리 바글바글거리니 내가 쉴 수도 없고 남들한테 눈치가 보인다. 늙은 애미 수술 마쳤다고 얼굴 보러 와주니 고맙다. 간병하는 분 계시니까 이만들 가보거라.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에요. 엄마,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갈게요. 쉬세요. 엄마, 그럼 우리 갈게. 잡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보내셔. 알겠지?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올 테니까. 나 몰래 너만 오려고?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여기서 내일 온다고 말하잖아. 그게 무슨 몰래 오는 거라고 생트집을 잡고 난리야. 아유, 시끄럽다. 어떻게 너희들은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히고 싸우면서 남들 시선 끌어야 마음이 편한 거냐? 그만두라고. 어여 가라. 와르르르르 병실을 빠져나가는 무리들은 단연 시선을 사로잡았죠. 할머니, 전 할머니 간병을 맡게 된 김연옥이라고 해요. 연옥이? 이름이 참 예쁘네.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래?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아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저런. 어머니도 상심이 크시겠네. 어머니도 2년 뒤에 병을 얻어 떠나셨어요. 아이고, 내가 괜한 걸 물어서.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사이가 좋은 부부였거든요. 아버지 가신 다음에 서울로 어머니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고향에 계신다고 해서요. 그렇게 가시기 전까지 곁에서 모시지 못한 게 참 마음에 한스럽네요. 그러게 정작 부모 간병은 못하고 생판 모르는 노인들 간병하려니 그 마음이 어떨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일찍 간병 일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제 부모님께 못한 거 곁에서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곱구먼. 고향이 어디예요? 경북 칠곡이요. 아이고, 멀리서 태어났구만. 서울엔 언제 올라왔고?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하고 아기들 태어나고 계속 농사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자리 많은 서울에서 애들 잘 키워보자 하고 올라왔네요. 참, 아직 젊은 것 같은데 마음이 단단하고 어른스럽네. 우리 아들, 딸들은 연옥 씨보다 나이가 많아도 철이 덜 들었는데. 그래도 할머님 수술 잘 마쳤다고 다들 와서 얼굴 보고 가셨는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간병인한테 간병 맡기고 면회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그래? 그래도 낳아준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낳아주기만 했나? 정성으로 키워준 부모한테. 그러게요. 할머니,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2주 입원했다가 태어날 거야. 2주 동안 잘 지내보자고. 네,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처음 만난 할머니였지만 대화가 잘 통했고 서글서글한 인상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할머니를 보는데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보다는 말씀을 더 차분하고 나긋나긋하게 하셨지만요. 간병인으로서 여러 일을 하지만 사실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것도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살아왔던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가족들 이야기, 어디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간병인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입원하신 2주간 거의 매일 간병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2주가 지나 할머니가 퇴원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님 아들, 딸이 또 서로 모셔가겠다며 앞다투어 달려왔죠. 누구 집으로도 안 간다. 내 집으로 갈 거니까 그리들 알아라. 엄마, 퇴원하고 그래도 며칠은 곁에 사람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엄마 모신다고 직장에 휴가도 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셔요. 엄마, 우리 집사람이
엄마 며느리가 어머니 퇴원하신다고 공국 밤새 끓여놨어요. 밤에라도 모셔다 드릴 테니 우선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너도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든지. 처음엔 단순히 효심이 깊은 아들, 딸이구나 생각했는데 경쟁하듯 할머니에게 잘 보이려는 걸 보면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마냥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할머니를 배웅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간병을 너무 잘해줘서 잘 있다가 태어나네, 연옥씨. 몸 잘 회복하셔서 태어나신다니 기쁘네요.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자, 이건 내 연락처야. 병원에서 일하는 건 아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다시 보게 될 수 있지 않아? 연옥씨, 방문 간병 일은 안 하나? 내가 지금이야 몸 괜찮아져서 태어나는데 혹여나 나중에 간병 필요하게 되면 연옥씨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네, 할머님. 방문 간병은 아직 안 해봤지만 연이 닿으면 또 뵐 일이 있겠죠. 그치만 간병인 없이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말도 참 이쁘게 한다. 갈게요. 고마워요.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방문 간병일도 병행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방문 간병을 하면 단순히 간병뿐 아니라 온갖 집안일부터 식사 준비까지 부탁하는 일이 너무 많아 고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주시며 연락처를 준 게 감사해서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고 아이들 키우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하느라 휴대폰 확인을 못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겁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여러 번 하셨던데 어디시죠?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일으켜 세우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 병원 가야 해요. 병원이요? 여기가 병원이잖아요. 아니요. 여의도로 가야 해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저희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대요. 누군가 택시를 잡아줬고 곧장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처, 응급실을 헤매다 저에게 전화를 준 경찰을 만났어요. 제가 박상훈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남편분이 일하던 일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감전 사고를 당하셨어요. 제 남편 어디 있어요? 치료는 받았나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기 119 신고가 너무 늦어졌어요. 사고 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됐고 발견 후에도 바로 신고를 안 해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노동청과 해당 기업 조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른 하늘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은 채 영안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아무도 없었다니 혼자 작업을 했던 건지 발견하고 신고는 왜 늦었는지 한평생 안 해본 일이 없이 전국을 떠돌다 결혼한 뒤 10년간 성실하게 일만 하던 남편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왜 그게 우리 남편인지 정말 그때 마음으로는 그냥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9살, 8살, 7살 되는 내 새끼들이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막내는 아빠가 집에 오지 못한다는 걸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아빠를 따르던 아이여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회사 측에서 보상금을 주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친 뒤 집에 와서 잠든 아이들을 보는데 그냥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일주일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했고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 밥 챙겨 먹이는 거 외에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이런저런 짐 정리를 하는데 제 겉옷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연락처를 준 할머니 번호였죠. 지금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지 몰랐지만 저도 모르게 전화를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친정엄마가 떠올랐던 할머니였기에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할머니. 할머니. 응? 아유, 누구신데 전화하자마자 서럽게 우는 건지. 저 연옥이에요. 연옥이. 아, 그 병원 간병인이었던 연옥 씨. 아니, 어쩐 일이에요? 전화로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주소를 알려주며 집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주소를 찾아가 보니 외곽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방 2칸짜리 빌라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금방 왔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따뜻한 차라도 줄까? 감사해요. 아유,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던지. 차 마시고 천천히 숨 돌리고 이야기해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저조차 실감을 못하고 있었기에 더 어려웠죠. 갑작스러운 사고, 장례식, 아직 어린 아이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묵묵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박복한가 봐요. 부모님도 여의고 이제는 남편까지. 이제는 그냥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는 게 너무 무섭고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그게 너무 괴롭네요. 아, 그런 소리 말아요. 그게 연옥 씨 탓이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아직 어린아이들한테는 엄마밖에 없는 걸. 살아야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오직 아이들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앞날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한평생 살다 보니 제일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보낸 게 바로 그거야. 지나간 일을 곱씹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다오. 아무도 잘못한 게 없으니 자책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내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곤 연옥 씨를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일밖에 없구먼. 자식 새끼들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 거잖아. 내 간병을 맡아 해줘요. 그때 병원에서 태어나고서 몸이 회복되었다지만 아직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좋지.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간병이 필요하면 연옥 씨한테 부탁한다고 일찍부터 말을 해놨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나도 정말 간병인이 필요하다니까는. 서로 잘된 거라고 생각하자고. 힘을 내요. 혼자가 아니니까. 할머니가 저를 간병인으로 고용을 하셨어요. 평일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고 바로 할머니 집으로 가서 저녁까지 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방과 후 교실부터 종일반 생활을 해야 했죠. 그래도 10살이 된 첫째가 의젓하게 동생들을 챙기며 집에서 저를 기다려주곤 했어요. 할머니 자녀분들도 종종 뵐 수 있었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엄마, 저 간병인 오고부터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잘된 일이에요. 간병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 걱정 마세요. 오빠,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같이 부담하는 건데 왜 혼자 그렇게 생색을 내? 연옥 씨라고 하셨나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부터 참 마음에 든다고 해서 고용을 한 거예요. 전담이고 근무 시간도 많아서 월급 많이 드리잖아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주면 고맙겠네요. 네, 걱정 마세요. 약 제때제때 챙겨 먹는 거 중요하거든요. 저기 다 적어두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시는 거죠? 점심이랑 저녁까지 챙겨주고 퇴근하시는 거죠? 네네. 식사에 필요한 비용, 장 보는 거 우리가 다 내거든요. 인스턴트 같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무거나 들게 하지 말고 유기농 그런 걸로 반찬해주세요. 우리도 가끔 음식해서 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매일 오시는 분이니까 믿어도 되죠? 아니 근데 오빠, 간병인한테 요리 맡겨도 되는 거 맞아? 요리 실력도 모르잖아. 그만들 해라. 간병을 맡겼으면 간병을 하면 되는 거다. 병원에 있을 때 내 그처럼 편안했던 적이 없다. 그거 하나로 충분하니 간섭 그만하고. 어떻게 니들은 한결같이 편하는 게 없냐? 니들 돈 낸다고 생색내기 바쁘지만 엄연히 따지면 돈으로 이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잖니.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온갖 거 부려먹어도 됐는 듯이 말하지 말아라. 이럴 때 보면 엄마는 우리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 하여튼 알겠어요. 이만 가볼게요. 간병을 하며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레 할머니와 자식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제야 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쟤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야. 네? 나도 참 욕보며 지낸 세월이 길었어. 돌아가신 우리 박간 양반한테 20살 그 꽃같이 예쁠 때 시집을 갔지.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있던 모양이야. 혼이 나고 1년, 3년, 5년이 지나도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야.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런저런 검사받아 원인 찾고 이런 게 많이 없었거든. 20살이면 창창한 나이고 박간 양반이랑 각방을 쓴 적도 없는데 애가 들어서질 않으니 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그냥 말도 못하게 지독했어. 머리채 휘어잡히고 굵은 소금 맞아가며 내쫓기고 소박 맞아 싼 년이라고 어찌나 욕을 먹었던지. 내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걸 버티라고 하면 못할 거야. 견딜 수가 없이 힘들었어. 세상에나. 그럼 자녀분들은? 그래, 5년까지 기다렸는데도 애가 안 들어서니 이 양반이 밖에서 애들을 낳은 거야. 둘이나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지. 그저 살림만 하며 바깥 양반 모시던 나는 그걸 까맣게 몰랐어. 그저 일이 바쁜가 보다. 하루며 이틀이 지나 돌아오지 않은 양반 기다리면서 어두운 방에 오독하니 앉아 밤을 지새웠던 날이 많았어. 그러다 어느 날 간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지. 8살, 6살 되는 어린애 둘을 데리고 집에 와서는 나보고 키우라는 거야. 자기 핏줄이라면서. 세상 천지.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그땐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애도 못 낳는 죄인 취급을 받다 보니
그게 당연해지더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하신 말을 나이 70이 넘도록 잊을 수가 없어. 너 어디 표정을 그렇게 하고 애비를 쳐다보는 거냐? 애도 못나는 쓸모없는 것을 내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아들 그리고 딸이다. 애비 핏줄임이 틀림이 없는 아이들이야. 너 대신 저렇게 복스러운 애를 낳아준 여자한테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네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정성껏 키워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 내가 죽어서도 너를 지켜볼 것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나도 하도 죄인 취급받으며 산 날이 길어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럼 자녀분들 친엄마 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내가 본처고 그이가 후처인데 혼인신고는 나하고만 했어. 그 여자랑은 반동거 비슷하게 지냈던 모양인데 둘째 저 딸의 6살이 됐을 때 병을 얻어 눈을 감았대. 그러니 어쩌겠어. 시어머니가 그리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주들이다 하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바깥 양반이 집에 데려와 키우라고 한 그날부터 난 정말 내가 낳은 자식들이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걔들을 키웠어. 얼굴 닮은 구석 하나 없어도 그래 기른 적 무시 못한다는데 정말 내 자식이다 하고 키우면 저들도 나를 엄마로 여기겠지 하면서 키웠다고. 그러다 10년 전에 바깥 양반이 돌아가셨거든. 그 양반이 남긴 재산 쟤들도 다 나눠 가졌다고. 친자식으로 이름을 올렸으니까.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지. 나한테는 이 빌라 하나 있는 게 전부인데 지들 몰래 나한테 남긴 재산이 있을 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어. 내가 나한테 남긴 게 없다. 니들 아버지는 그냥 나를 너희들 키워주고 삼시세끼 밥해주는 식모 유모로 데리고 살았다. 물려줄 건 다 니들한테 줬다고 했는데 절대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 나는 정성을 다해 쟤들을 키웠지만 8살, 6살에 나한테 왔으니 친엄마 생각이 났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들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사는 동안 나를 얼마나 원망했다고. 지엄마 내쫓은 사람처럼 말이야. 정작 난 본 적도 없는 여잔데. 그럼 지금 할머니를 서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게 전부 잊지도 않은 재산이 나한테 있고 나 죽으면 그거 물려받겠다고들 저러는 거지. 바깥 양반 살아있을 때 그 양반 있는 데서나 나한테 엄마 엄마 하면서 따르는 척 했던 애들이야. 애들 아빠 없는 데선 저들끼리 속닥거리면서 지 엄마 죽인 독한 여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지. 내 친자식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대학도 보내고 키울 만큼 키웠는데도 그런 일 생각하면 참 나도 사람인지 정부치기가 힘들더라고. 오히려 바깥 양반 돌아가시니까 세상 효자 효녀가 돼서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데 아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야. 지금 사는 이거 팔아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거라도 갖겠다고 저러는 건지 내가 저들 몰래 숨겨둔 돈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건지 사람한테 돈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야. 할머니,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내 이야기를 들으니 어때? 나도 팔자 드세기로는 어디 빠지질 않어. 근데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지나간 일 곱씹는 것도 아무 소용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건 더 쓸데없다고. 그리고 부디 제발 자책은 마로. 내가 그 젊은 날 자책하며 스스로 죄인 취급하며 산 날이 길어서 그래. 그러니 어둠이 자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둬선 안 돼. 이 늙은이 말 꼭 좀 새겨들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어쩐지 어색해 보이는 자식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빌라도 정말 그냥 낡고 오래된 빌라였거든요. 할머니 말씀대로 그거라도 서로 갖겠다고 저러는 건지 10년을 포기하지 않고 드나드는 집념이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지낸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을 시점,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어쩐 일인지 자식들 발걸음이 뜸해지더라고요. 유산을 노리는 거라면 더 잘해야 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먼저 묻기가 뭐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을 챙겨드리고 할머니 집을 나오는데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투는 소리 같았죠. 살금살금 가서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저 여자한테 알랑방구 끼며 보낸 세월이 10년도 넘었어. 진짜 저 노인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겼다고? 군말 없이 밖에서 나온 자식들 뒷바라지도 않은 조강지처잖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억 안 나? 저 여자한테 귓속말로 뭔가를 속닥속닥 한참을 그러더라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잖아.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남겨준 재산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러면 왜 저렇게 사시는데? 언제 돈 한 푼 쓰시는 거 봤어? 노인네들 나이 들어서 여행이다 뭐다 신선노름하며 지내는 노인들 많은데 맨날 저 거지 같은 빌라방에서 처박혀 지내잖아. 돈이 있으면 그걸 안 쓰고 쌓아뒀다 뭐 하겠냐고. 지난번 병원비만 해도 그래. 수술비, 병원비 그거 우리가 내기 전에 저 여자 통장 봤는데 잔액 달랑 50만 원이었어. 그것도 오빠랑 내가 매달 보내드린 생활비 아껴 쓰고 남은 돈이었잖아. 그 병원비, 수술비도 다 우리가 냈고 이제는 간병인 고용해서 비싼 돈 줘가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다 우리 돈으로.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있는데 나 왜 계속 찝찝하지? 살면서 오빠의 그 감이라는 게 맞은 적이 있어? 그 촉인지 감인지 그딴 거 개나 주라고 해. 노인한테 돈 엄청 많고 그거 쌓아두고 있으니 물려받아야 한다고 나까지 끌어들여서 이 짓거리 한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어. 억울해. 울 친엄마는 그 창창한 나이에 돌아가셔서 효도다운 효도 한 번 못했는데 낳아주지도 않은 여자한테 온갖 돈을 처발라가며 이러고 사는 게 억울하다고. 그럼 그만해. 진짜 그만하는 거지? 나 몰래 수쓰고 그러기 없기야. 당장 약속해. 그리고 간병비도 끊어 그냥. 나 몰라 이제. 한바탕 하고 각자 길을 간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할머니를 그 여자 노인네라고 불러가며 입에 담기 힘든 말을 짓거리는 게요. 그리고 남매 간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인지 정말로 간병비가 끊겼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서 정말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돈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할머니 케어를 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 사실은 지난달부터 아드님 따님께서 간병비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뭐? 이걸 어째... 내 통장에 50만 원인가 있을 건데 그거라도 우선 받았어. 아니에요. 그걸로 생활비 하셔야죠. 다만 제가 일을 하긴 해야 해서 다시 병원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할머니, 제가 병원이라며 그래도 일주일에 4일은 꼭 들릴게요.
잡수시는 것도 잘 드셔야 하고 약도 챙겨 드셔야죠.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고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그것들이 인제서 드디어 포기를 한 모양이네. 10년이면 참 오래도 버텼다. 다시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게 됐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4번씩 할머니 집에 들러 무료로 간병을 했습니다.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잘 모셔야겠다는 마음, 그건 진심이었어요. 무료 간병을 한 지 1년이 넘은 시점, 어느 날 할머니 댁에 갔는데 집에 안 계신 거예요. 휴대전화도 두고 가셨는데 가만히 집을 둘러보니 할머니 짐도 줄어있는 것 같았죠. 너무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요. 연옥 씨, 나야, 김영순. 할머니, 어디 계세요? 내 말 잘 들어. 내가 전화해놨으니까 내 서랍장 제일 밑에 있는 열쇠 가지고 땡땡은행 금고로 가봐요. 알겠지? 그러고는 대답할 새도 없이 전화가 뚝 끊겼어요. 멍하게 있다가 서랍장을 보니 정말 희한하게 생긴 열쇠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음 날 열쇠를 들고 은행에 가서 할머니 개인 금고를 연 순간 놀라서 기절했습니다. 할머니 금고에는 양도성 예금증서 10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열쇠 가져온 사람한테 온전히 넘긴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해놓으셨다 하네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큰 금액, 돈을 수령해서 집에 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잠이 오질 않았어요. 할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걸려온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고민하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할머니가 짐을 챙겨 집을 떠난 날부터 흔적을 찾았습니다. 전북 정읍에 계시더라고요. 때마침 아이들 방학이었고 아이들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한 뒤 짐을 챙겨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시골집. 탐정이 알려준 곳이었죠. 담장 안에 슬쩍 들여다보니 툇마루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연옥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왔어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나를 어찌 찾은 거야? 할머니야말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훌쩍 떠나시는 게 어딨어요? 저한테 맡긴 이 열쇠는 다 뭐고요? 열쇠 가지고 내가 맡긴 거 잘 찾았지?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자식들이 간병비 다 끊었는데도 연옥이 자네가 1년 가까이 나를 돌봐주었어. 그건 자네 몫이야. 연옥이한테 내가 남기는 선물이야. 부디 험한 세상이지만 아이들 생각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라고. 그 삶을 응원하는 내 마음일세. 그곳은 할머니가 태어나 20살까지 지냈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고향에서 눈을 감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날로 할머니 집 근처에 머물 곳을 알아봤고 아이들과 방학 내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가 딸 손주들과 함께 온 거라고 생각할 만큼이요. 여기 병원도 가기 힘든데 그래도 이제 올라가셔서 치료받고 하셔야죠. 나 그렇게 가기 싫어. 나 떠나는 날은 내가 잘 아네. 그냥 여기서 조용히 눈 감고 싶어. 기계장치에 의지하다 병실에서 눈 감는 게 싫다고. 내 마지막 부탁이야. 아이들의 긴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어느 저녁 할머니는
제 곁에서 잠을 자듯 조용히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평온하게 가셨어요. 고단했던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제 편히 쉬시기를.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 없는 넘치는 선물을 주셨는데 더욱 값진 것은 진심으로 저를 다독여주고 힘이 되는 말을 남기신 거였죠. 할머니 말씀대로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앞날에 대한 근심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을 꿋꿋하게 살고 있습니다.